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전 남편 최용우는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펀드 매니저 하면 떠오르는 똑똑하고 돈 잘 벌고 깔끔한 정장 차림의 이미지. 그런 이미지가 딱 들어맞는 사람이었죠.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최용우의 키는 185cm가 훌쩍 넘고 얼굴은 웬만한 연예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잘생겼거든요. 짙은 눈썹에 오뚝한 코 등 누가 봐도 인물이 좋고 훤칠한 사람이었죠. 저는 그때 6년차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부심도 많이 느끼고 열심히도 했지만 한편으론 스트레스도 심하고 좀 지치기도 했던 때였죠. 그맘때 최용우와 저는 지인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서로 마치 운명인 듯 불같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출중한 외모와 매너, 능력에 반했고 그 사람 역시 승무원인 제 단아한 이미지가 마음에 들었대요. 제 입장에선 인물도 좋고 능력도 좋은데 성격이나 매너까지 좋은 완벽남 남자다 보니 결혼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잡으려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신혼집이었죠. 그런데 영호 씨가 그러는 거예요. 은주야, 나 신도시 쪽에 40평대 아파트 해갈 수 있으니까 너는 그냥 몸만 와도 돼. 그러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능력 좋고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라는 건 알았는데 개인 자산이 많거나 집이 엄청 잘 산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신도시 쪽에 40평대 아파트면 금액만 해도 상당할 텐데 그걸 자기 혼자 해올 수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좀 놀라서 그걸 소유하고 있느냐 물어보니 그러더라고요. 내 직업이 펀드 매니저잖아. 남의 돈만 굴려주겠어? 내 자산 운용도 열심히 했지. 자기야, 나 일반 펀드 매니저 아니야. 고객들도 VVIP고 그만큼 내 실력도 보장된 거고. 그 자신감 넘치는 말에 저는 내가 정말 대단한 남자를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이 정도 외모에 이 정도 능력이니까 저런 자신감이 나오는 거겠지.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구나 싶었던 거죠. 그것뿐인가요? 저더러 결혼하고 나면 일 그만둬도 된다고 좀 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일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좀 지친다고 할 때 많았잖아. 뭐 나만 그런가? 직장인들 다 그렇지 뭐. 자기는 특히나 더 힘든 직군이지. 스튜어디스가 서비스직 중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직군이라고 하던데. 사실 초반엔 못 모르고 즐겁게 일했는데 6년차 정도 되니까 이래저래 지치고 힘든 것도 생기네. 슬럼프 같기도 하고. 나는 자기가 힘들고 지치는 거 싫어.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 일 그만두고 집에서 좀 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내가 그 정도 능력은 충분하니까. 저는 그 남자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본인도 힘들게 사회생활하면서 제가 지치고 힘드니까 좀 쉬라고 해주는 게요. 요즘에 이런 남자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제가 유니콘을 만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가 그 정도 집을 해온다고 했기에 저도 그에 걸맞는 혼수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도움 조금 받고 제가 승무원 생활하면서 모았던 돈으로 최고급 가전이며 가구를 안에 채워 넣었습니다. 그렇게 꿈을 그리던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게 다 완벽하고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제 예상과 달리 시작부터 뭔가 삐그덕거렸습니다. 결혼 생활에 가장 큰 문제가 된 건 단연 시모와 신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능력이 좋았지만 집안 자체는 그냥 평범한 집이었는데요. 시아버지는 퇴직 후 일찌감치 귀농하신다고 시골에 내려가서 혼자 사셨어요. 어머님과는 사실상 조론이나 다름없는 관계였죠. 어머님은 답답한 시골에서 못 산다면서 딸과 둘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신우는 필라테스 강사를 좀 하다가 현재는 쉬고 있고 어머님도 따로 일을 하지 않았기에 제 남편이 그동안 그 집안의 기둥이자 돈줄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태까지는 제 남편이 주는 돈으로 돈 걱정 크게 없이 비교적 편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그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고 거기다가 저 같은 평범한 집안의 딸이라고 콩고물 받아먹을 것도 없고 성에 차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인사하는 자리에서부터 말도 안 되는 혼수를 요구하더라고요. 신혼집에 대한 혼수는 제가 알아서 할 거라서 괜찮았는데 문제는 신혼집이 아니라 시댁의 오래된 가정 가구도 바꿔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혼집 가전 넣을 때 겸사겸사 우리 집 냉장고랑 TV, 세탁기도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그 스타일러인가 뭔가 그것도 지민이가 필요하다는데 그것도 좀 해주고. 저는 너무 황당해서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은 하하 엄마도 참 하면서 웃어 넘기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잘라서 거절했어요. 어머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집 신혼집 혼수는 제가 책임지고 넣겠습니다만 그 이상은 좀 부담스럽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머님과 신우 표정이 엄청 안 좋아져서는 서로 쳐다보고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후로 이 결혼 못 시킨다고 반대를 했던 거죠. 남편이 집을 해오니 신혼집 혼수는 제가 당연히 해가겠지만 시댁 가정가구까지 제가 바꿔줄 이유는 없잖아요. 너무 황당하고 이런 시어머니라면 결혼해서도 골치 아프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중재를 못할 것 같으면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영호 씨는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 그제야 자기가 중간에서 잘하겠다,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된다고 저를 말렸고 그 뒤로 다시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결혼 전부터 시댁 식구들과 부딪힘이 있었기에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이 순탄할 리가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 저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었는데 시어머니와 신우는 툭하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신혼집에 쳐들어왔거든요. 제가 청소 싹 해놓고 겨우 한숨 돌리려고 하면 삑삑삑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들네 집에 오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식으로 말하며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들었는데 그렇게 오면 아주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있다가 가시는 겁니다. 냉장고 뒤져서 과일 마음대로 깎아먹고 그 껍데기를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올려두는 데다 배달 음식 시켜 드시고 딱 싱크대 안에만 넣어두더라고요. 시뻘겋게 양념이 묻은 그 일회용 용기들요. 그것뿐인가요? 이 컵 예쁘네. 이거 우리가 들고 가마. 너네는 새로 하나 사던가. 아, 꿀 새로 샀네. 우리 집 마침 꿀이 똑 떨어졌는데 이거 들고 갈 테니까 너네는 새로 사라. 커피 이런 거 잘 안 먹지? 우리가 들고 갈게. 그런 식으로 저희 집에 있는 걸 마음대로 자꾸 갖고 가버리시는 겁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니 무슨 자기들 식모가 하나 생긴 줄 아는 건지 저를 막 부려먹으려 하시는데 기가 막혔죠. 저도 나중에는 짜증나서 어머님과 신우가 오면 볼일 있다고 나가버렸는데 그러고 들어오면 집안 꼴이 엉망이고 배달 용기 그대로 쌓여있고 제 할 일만 잔뜩 쌓여있는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남편에게도 왜 어머님과 아가씨가 이렇게 마음대로 드나드느냐,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영호씨, 이건 아니잖아. 내가 어머님이랑 아가씨 가정부 노릇하려고 결혼한 거야? 그리고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왜 결혼한 아들 집을 아무렇지도 않게 드나드시는 거야? 제 울분이 섞인 하소연에도 남편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러는 겁니다. 에이, 자기야. 이제 결혼도 했겠다. 한 가족이잖아. 그냥 가족끼리 편하게 그러는 거 가지고. 가족끼리 편하다니. 나는 하나도 안 편해. 아들 부부 생활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불쑥불쑥 오셔서는 집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나도 부려먹으려고 하시는데 누구한테 편하다는 거야? 에이, 자기야. 그 말은 나도 좀 기분 나쁘다. 우리 엄마랑 지민이가 원래 좀 털털해서 그렇지 아기는 없어.
그냥 가족이니까 스스럼 없이 집에 놀러 오는 거지. 자기가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자기 집에서 쉬는데 우리 부모님이 툭 하면 와서 몇 시간이고 마음대로 어지르고 있는다고.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아? 알았어. 내가 나중에 말할게. 됐지? 여러분, 그 나중에 말할 게가 제일 무서운 말인 거 아시죠? 남편은 앞에서는 마지못해 제 편을 들어주는 척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투만 다정다감하게 저를 달래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머님이나 신우에게 말한 적도 없고 중재할 생각 없이 반감만 하고 있었던 거죠. 참다 못한 저는 비번을 바꾸겠다고 했고 그 일로 시모와 신우가 제 욕을 엄청 하고 날뛴 모양이었습니다.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 내 아들 집에 간다는데 네가 뭔데 비번을 바꾸느냐 따졌고 저도 너무 불편하다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따졌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과 제 사이는 제대로 틀어졌는데 제가 더는 이렇게 못 산다고 확실히 해달라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살 거면 저는 그냥 집 나가겠다고요. 결국 남편은 어머님과 신우에게 자기가 없을 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 말은 안 들었지만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 어머님과 신우는 더 이상 오지 않았죠. 그렇게 잠깐의 평화가 찾아왔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난데없이 신우가 계속 집에서 놀고 먹을 수는 없지 않냐며 필라테스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할 동업자도 구했다면서요.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동업자와 반반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신우에겐 없었죠. 결국 어머님은 신우 사업 자금 대준다고 살고 있던 빌라를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어 사는 주게 되었죠. 호기롭게 신우는 필라테스 센터를 열었어요. 인테리어도 세련되게 하고 고가의 기구도 드리고 제가 알기론 신우가 필라테스 자격증을 따긴 했지만 다른 센터에서 8개월 정도 일하고 그만둔 게 경력의 전부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덜컥 필라테스 센터의 공동 원장을 맡아도 되나 했는데 신우 말고 또 다른 공동 원장이 경력도 많고 잘하시는 분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분도 신우랑 비슷하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센터가 잘 됐으면 말도 안 할 테지만 결론적으로는 1년도 못 가서 제대로 망했습니다. 수강생도 별로 없었고 월세는 비싸서 돈대로 까먹고요. 제가 보기엔 너무 대책 없이 일을 벌이는 것 같았기에 어찌 보면 예견된 일이기도 했죠. 남편은 심각한 얼굴로 신우의 사정을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시댁의 월세는 남편이 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정말 답도 없는 시댁이다 싶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겠다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기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가족이니 나몰라라 할 순 없잖아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어머님은 밖에서 줄기차게 제 욕을 하고 다니셨다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친구분이 공교롭게 시어머니 친구분이랑 아는 사이라고 하시던데 그분이 전해준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며느리 욕 엄청 하고 다닌다고요. 자기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며느리만 논았다고 집에도 못 오게 하고 천하의 나쁜 년이라고 하고 다닌다네요. 그거 듣는 어머님 친구분들은 맞장구 치면서 저더러 천하의 싸가지 없고 못된 며느리라고 같이 욕하신다더군요.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났는데 그 와중에 신우도 똑같았습니다. 집 전세금 날려먹을 만큼 사업 말아먹었으면 미안해서라도 좀 조용히 살아야 될 텐데 더욱 나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은 볼 일이 있어서 저희 집에 왔었는데 새언니는 좋겠다. 우리 오빠 덕에 이렇게 좋은 집도 살아보고. 나는 언제 이런 데 살아보나? 그러면서 제 안방을 들여다보면서 이 방, 내 방이었으면 좋겠다. 여기 해도 잘 뜨네. 우리도 그냥 여기 와서 살면 어떨까? 그 소리를 계속 하는 겁니다. 진짜 왜 저래 싶은데 나중에는 제 남편까지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은주야, 어차피 월세 내줄 바에 그냥 엄마랑 지민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할까? 방도 남잖아.
남편에게 그 얘기를 듣는데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말이 돼? 지금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 어머님과 신우가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같이 살기에는 힘들 텐데 저희 어머님과 신우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제 욕도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걸 알았는데 제가 무슨 감정으로 같이 살고 싶겠나요? 저는 절대 그건 안 된다고 하니 남편도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어머님과 신우가 번갈아 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네가 뭔데 내 아들 집에 못 들어오게 막아? 너 그 집 살 때 돈 한 푼이라도 보탰니? 고생은 내가 해서 키웠는데 왜 그 혜택은 너만 받는 거야? 시어머니고 신우는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너만 그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야? 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옆에는 신우가 부추기면서 엄마 잘한다. 엄마가 너무 오냐오냐 하니까 새언니가 엄마를 만만하게 보나 봐. 아주 혼쭐을 내줘. 하는 소리도 들리고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정말. 내가 내 아들 집 살겠다는데 네가 뭔데 그러냐고. 네가 나가라고.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임신이 잘 안 되었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거든요. 가만 보면 임신이 안 되는 것도 저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인 것 같았죠. 제가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인간군생을 만나봤고 상상 초월 진상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 대하는데 도 같았고 웬만해선 끄덕없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어머님과 신우의 닭달은 정말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들 지경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웬일로 아주 다정한 얼굴로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은주야, 요즘 많이 힘들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나 싶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자기 제주도 좋아하잖아. 그래서 말인데 제주도 한 달 살이 이런 거 갔다 올래? 제주도? 한 달 살이? 장모님도 전에 수술하셔서 몸 회복이 덜 되셨잖아. 장모님과 둘이서 제주도 가서 푹 쉬고 오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내가 한 달 살이하기 적당한 집도 알아봐 놨거든. 남편의 그 말에 스트레스로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그 전에 갑상선 관련 수술을 하시고 회복 중이셨거든요. 그래서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아, 이 남자가 그래도 내 생각, 우리 엄마 생각도 하는구나 싶어서 좀 감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랑 단둘이 한 달 살이를 위해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남편이 알아봐준 집은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너무너무 예쁜 타운하우스였죠. 저랑 엄마는 그곳에서 정말 오랜만에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한테도 너무 고마웠고 또 한편으론 제 마음도 많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래, 남편도 우리 엄마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나도 어머님과 신우에게 좋은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자 그런 결심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살이가 일주일 정도를 남겨두고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조금씩 짐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제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한 통 걸려오는 거예요. 원래는 모르는 번호는 안 받는데 타지에서 한 달 살이를 하다 보니 혹시 필요한 전화일까 싶어서 받게 되더라고요. 여보세요? 고은주 씨 맞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아주 중후한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김안나 씨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라며 처음 들어본 이름을 말하더라고요. 전화를 잘못 거셨구나 싶었죠. 김안나요? 아,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을 모릅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의 그 남자가 후 하고 정말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예상은 했는데. 라며 너무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못 거신 거 아닌가요? 아니, 정확히 걸었습니다. 고은주 씨 맞으시죠? 네, 제 이름은 맞는데 누구시죠? 저한테 무슨 용건으로? 남편 이름이 최용호 맞죠? 라는 겁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심장이 덜컹 하더라고요. 네, 맞는데 저희 남편을 어떻게 아세요? 무슨 일로? 최용호. 남자가 제 남편 이름을 경멸스럽게 읊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최용호 그 인간 아내분이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무슨 소리세요? 직업은 펀드 매니저일지 모르지만 다른 일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더군요. 투자하러 온 사모들 상대로 등쳐먹는 제비 노릇까지요. 네? 제비요?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집 그거 우리 와이프 집이에요. 와이프 이름이 김안나입니다. 내 와이프 소유의 집이라고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제 소유죠. 제가 아내에게 줬으니까. 저는 너무 경악을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신혼집이 남편께 아니라 저는 처음 들어본 여자 김안나의 집이라뇨. 심지어 그 김안나라는 여자는 남편의 고객이면서 동시에 남편이 따로 만나고 있는 여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말도 안 돼요. 이미 사람 시켜서 증거 싹 다 잡았습니다. 고은주 씨 당신 남편 내가 상간남으로 고소할 거예요. 그쪽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불쌍해서 알려주는 거고요. 남편 믿지 말고 좀 알아보세요. 그렇게 전화는 끊겼고 충격에 한참이나 멍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그 남자에게 다시 전화를 해 증거를 저한테도 보내줄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알겠다며 저에게도 증거를 보내주었고 제 눈으로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김한나 씨는 50대 중반 정도의 나이였는데 남편과 함께 스킨십도 하고 드라이브도 가고 호텔도 가고 그런 사진들이 다 찍혀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이게 진짜 내 남편이 맞나 싶고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분명 제 남편이 맞았죠. 유능하고 다정한 내 남편이 알고 보니 돈 많은 사모들하고 놀아나며 그에 따른 대가나 받는 제비였다니. 심지어 내가 살고 있던 신혼집도 김한나 씨에게 받은 거라니. 말도 안 되는 현실이 기가 막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도 놀라서 달려오셨고 저는 울면서 엄마한테 모든 걸 다 얘기했죠. 저희 엄마도 뒷목 잡고 쓰러지실 뻔했고요. 그렇게 엄마랑 저랑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르고 정리를 했죠. 가자 엄마. 일단 가서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 이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혼 전에 대화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엄마도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원래 예정보다 며칠 일찍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기운 없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안에서부터 왁자지껄한 TV 소리와 낯선 음식 냄새가 확 풍겨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 집안이 가관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어머님과 신우가 떡하니 버티고 앉아 TV를 보면서 족발을 뜯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벙쪘고 어머님과 신우도 저를 보더라고요. 너 왜 벌써 왔니? 이게 다 뭐예요? 라는데 가만 보니 하루 이틀 있었던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더니 놀랍게도 어머님과 신우는 방 하나씩 이미 차지했던 겁니다. 각자 방 하나에 짐까지 다 풀어놓았더라고요.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왜 남편이 제주도 한 달 살이를 하고 오라고 한 건지요. 뭐긴 뭐야. 우리도 이제 여기서 같이 살 거다. 네? 같이 살아요?
누구 마음대로요? 제 말에 어머님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저 말하는 싸가지 봐라. 누구 맘대로라니. 내 아들 집인데 뭐 불만 있니? 가만 생각해보면 여기 내 아들 집이고 네 집은 하나도 없는데 네가 뭔데 안 된다 된다를 따지고 있어. 라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코웃음이 날 지경이었어요. 네, 제 지분도 없지만요. 엄밀히 말하면 어머님 아들 지분도 없네요. 어머님 아들이랑 놀아난 여자네 집이니까요. 라고 쏘아붙이려던 차에 마침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다시 들리더니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 번지르르한 얼굴을 보는데 저 얼굴로 밖에서 돈 많은 사모들 만나고 제비짓하고 다녔다 생각하니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자기 벌써 왔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설명 좀 해봐. 저는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랑 지민이 우리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어. 엄마가 살림도 해줄 거야. 엄마가 그렇게 한대. 자기는 편하게 지내면 돼. 저는 그 인간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다정한 척 말하면서 정말 내 얘기는 귓등으로도 안 듣고 지 맘대로 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저 가식적인 얼굴로 나를 여태까지 잘도 속여왔구나 싶은 겁니다. 말투만 다정하지 그 속내용은 완전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었던 거죠. 이미 제주도에서 마음 정리를 웬만치 하고 온 상태라서 그런지 열받는다기보다 그냥 어처구니 없고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이 코미디 같은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기만 했던 거죠. 남편은 곧 상간소송을 당한 예정이지만 그런 것도 전혀 모르는 것 같았고 어머님과 신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어이없으면서도 후련한 기분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가족끼리 그렇게 실컷 사세요. 내가 나가줄 테니까. 저는 캐리어를 돌려서 그대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당황하더라고요. 자기야, 왜 이래? 너무 감정적으로 이러지 말고. 근데 시어머니랑 신우가 뒤에서 그러는 겁니다. 냅둬라 영호야. 전현 저거 쇼하는 거다. 그래 오빠 냅둬. 나가신다는데 뭐하러 말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절절매니까 쟤는 지가 뭐라도 된 줄 알고 저렇게 꼬장 부리는 거다. 그냥 냅둬 나가게. 지가 지 발로 나간다는데 뭐. 그리고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너 이건 명심해라. 네가 네 발로 나간 거야. 나중에 다시 돌아오니 어쩌니 눈물 콧물 짜기만 해봐. 절대 안 받아줄 거다. 저는 그냥 코웃음 치고 남편을 뿌리쳤습니다. 그럴 일 절대 없을 거니까 실컷 사세요. 아니, 이 집에서 아주 뼈를 묻으세요. 제가 해온 혼수는 싹 가져갈게요. 그거 말고 제가 이 집에 올 일은 죽어도 없을 겁니다. 원하는 대로 제가 나가드릴 테니 새 식구 손잡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아보세요. 그렇게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마음 정리를 할 때 미리 알아봐둔 업체에 전화해서 지금 당장 가정가구 다 빼서 공용 창고에 좀 놔둬달라고 했죠. 그리고 남편에겐 이혼을 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한테서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너 미쳤어? 이런 일로 무슨 이혼이야. 장난해? 오갈 데 없는 시댁 식구 같이 좀 살자고 했다고 이혼하자는 게 말이 되냐고.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 반대했는데도 마음대로 니네 엄마랑 동생 데리고 왔지. 그러니까 셋이서 그렇게 살라고. 그리고 이혼 사유라면 또 있지.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 나이 많은 사모님들 만나고 다니면서 돈 받고 집 받고 너 그렇게 살아왔잖아. 제 말에 남편의 숨소리가 멎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집도 그 사모님들 중 한 명인 김한나 소유라며. 아니, 정확히는 그 여자 남편 소유던가?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숨소리가 헉 하고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너 그걸 어떻게... 이보다 더한 이혼 사유가 어디 있겠니? 너 같은 더러운 인간하고 단 하루도 더 못 살아. 당장 이혼해.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변호사부터 만났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예고했던 대로 김한나의 남편은 제 남편에게 거액에 상관난 소송을 했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의 회사에 내용 증명까지 싹 보냈다고 했습니다. 귀사 소속 최용호 씨가 불륜을 저질렀고 펀드 매니저라는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고 기망하였다고요. 결국 그 일로 남편은 직장에서도 해고를 당했습니다. 줄 소송을 당하면서 당연히 그 신혼집에서 남편도 시모도 신우도 다 나가야 되었죠. 김한나 씨 남편이 김한나 씨에게 해준 집이었으니까요. 그 집도 당장 나가라고 통보가 갔나 본데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못 나간다고 그냥 버텼나 봐요. 오갈 데 없다면서요. 그러다 결국 김한나 씨 남편이 보낸 퇴거 전문 업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시모랑 신우가 버티니까 문 따고 들어가서 짐짝처럼 질질 끌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얼마나 생난리를 치며 나갔는지 동네 개망신을 다 당한 셈이죠. 자기 아들 상간남이라고 아주 떠벌리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쫓겨날 건데 생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이에 제가 갖고 나온 혼수들 중 저희 엄마 집에 오래된 가정가구를 싹 바꿨고요. 그래도 남은 건 중고로 처리를 했습니다. 비싸게 줬는데 중고로 팔 땐 그만한 가치가 없어서 아깝긴 하지만 아깝다고 부여잡고 있는 건 너무 미련한 짓이잖아요. 전부 다 싹 정리를 하고 나니 오히려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저에게도 소송을 당했고 김한나 씨의 남편에게도 소송을 당했습니다. 저 역시도 김한나 씨에게 소송을 걸었고 김한나 씨에게 3천만 원 가량의 위자료를 받아냈어요. 혼수 비용 손해본 건 거기서 많이 충당했다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전 시모와 전 신우는 오갈 데 없어서 결국 시골 아버님 집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전 시모와 전 신우의 꼬라지가 참 우습더라고요. 저더러 이 좋은 집 왜 자기들은 못 사냐고 따지고 기어코 짐 들고 와서 방 하나씩 차지하더니 결국 한 달도 못 살고 쫓겨난 셈이죠. 그 지긋지긋한 인간들 얼굴 다시는 안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전 남편의 뺀질뺀질한 외모와 수려한 말솜씨에 저도 깜빡 속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지 실속도 없고 내실도 전혀 없는 그런 인간일 뿐이었죠. 이혼은 가슴 아프지만 이 일로 저도 많이 돌아보고 또 사람 보는 눈도 좀 커지지 않았나 생각하렵니다. 저는 승무원 취업 코칭을 해주는 학원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의외로 강사가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 운이 좋아서 잘 풀렸던 일도 많은 것 같아요. 증거도 손쉽게 얻었고 소송에도 다 이기고 했으니까요. 힘든 일이었지만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씩씩하고 긍정적으로 잘 살아가려 합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 여생을 즐기고 있는 50대 주부이자 문화센터에서 마크라메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향기라고 합니다. 사람 인생 참 한치 앞을 모른다더니 제가 딱 그 짝인 것 같아요.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와 자식들 키우는 데 바쳤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혀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2다리 쭉 뻗고 잠도 잘 자고 편안하게 잘 지냅니다. 제 뒤통수를 친 그것들의 결말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우습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막장 드라마보다 더 기막힌 제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합니다. 제 남편 오세중은 지역에 있는 꽤 탄탄한 중견기업의 생산직 기장으로 2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기장이란 직급은 사무직으로 치면 팀장급과 같은데요.
남편의 연봉은 1억 정도 되었고 회사 내에서의 입지도 나름 탄탄한 편이었죠. 남들이 볼 때 저는 남부러울 것 없는 사모님이었을 겁니다. 46평대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명문대에 진학해 제압가림 잘하는 듬직한 두 아들까지. 게다가 저도 손재주를 살려 마크라메를 전문적으로 배우게 되었고 경력을 쌓아 문화센터에서 강사로 활동도 하고 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보면 세상에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겠다.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아 저렇게 우아하게 사냐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빛 좋은 개살구, 속빈 강정에 불과했습니다.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사모님이 아니라 남편의 무수리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집에만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조선시대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한 가부장적인 남자였습니다. 저보다 4살이 많은 남편은 주말이나 휴일에도 소파와 한 몸이 되어 물 떠와라, 리모컨 어딨냐, 과일 깎아와라 등등 저를 부려먹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소위 말하는 지독한 삼식이었습니다. 주말처럼 집에 있는 날은 삼시세끼를 꼬박 집에서 그것도 갓 지은 따뜻한 밥과 국으로 대령해야 했습니다. 냉장고에 들어간 반찬이 다시 나오는 것도 싫어해서 항상 반찬을 새로 해야 했고 국이 조금이라도 식거나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숟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으며 내가 밖에서 보러 오는 돈이 얼만데 집에서 찬밥을 먹어야겠냐? 며 성을 내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참고 삭히는 성격인데 그 비위를 맞추느라 나중에는 속에서 쓴물이 올라올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단함보다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죠. 결혼 5년 차쯤 때였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막 걸음마를 떼던 무렵이었어요. 남편은 자주 가던 룸살롱 마담과 바람이 났더라고요. 단순한 유흥 수준이 아니고 아예 그 여자네 집에서 두 집 살림처럼 지내기도 한 거예요. 그때도 회사일 바쁘다고 밤낮 없이 철야 근무한다고 온갖 생색은 다 내놓고 정작 계집질에 두 집 살림 한다고 바빴던 거죠. 그때 제 가슴은 숫덩이가 되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한바탕 싸우고 이혼 도장을 찍고 싶었지만 어린 두 아들이 눈에 밟혀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때 당시에는 저도 경제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울 형편이 안 되었어요. 그렇다고 개차반 같은 남편에게 아이들 맡기고 이혼하는 건 죽기보다 싫었고요. 나만 참자, 나만 모른 척하자 피눈물을 삼키며 덮었습니다. 그 뒤로는 같이는 살지만 사실 정은 별로 없었죠. 그냥 애들 아빠로 돈 벌어오는 가장으로 마음을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남편 역시도 큰 애정은 없었고 이혼하는 것보다 저랑 사는 게 지도 편하고 좋으니까 그냥 살았던 것 같고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 20년이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부부처럼 보였겠지만 제 마음속에서 남편은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고 껍데기만 부부이기도 했어요. 제게 남편은 그저 돈 벌어다 주는 하숙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그 전에 취미생활로 또 나중에 돈벌이 수단이 될까 싶어서 시작했던 마크라메. 나중에는 수준이 꽤 되어서 문화센터에서 마크라메 강의도 시작했습니다. 실을 엮어 매듭을 만드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유일한 힐링이었죠. 그렇게 평소처럼 강좌를 열었는데 제 수업에 최미은이라는 수강생이 들어왔습니다. 미은 씨는 저보다 3살 어렸고 항상 인조 속눈썹을 붙여 눈이 화려한 여자였습니다. 겉으론 밝고 명랑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늘이 있기도 해서 분위기가 묘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강사와 수강생이었습니다. 그러다 쉬는 시간에 개인적인 이야기도 주고받고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면서 물어보고 알려주는 과정에서 좀 친해졌어요.
미은 씨는 오후에 식당에서 설거지와 서빙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생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돌싱이라고 했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연히도 저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는 아파트 내에서 45평대 자가였고 미은 씨는 좀 작은 평수의 임대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같은 아파트, 같은 동네라는 사실에 왠지 모를 친밀감이 느껴졌죠. 워낙 싹싹하고 친근하기도 했고요. 미은 씨랑 개인적으로 좀 친해지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했는데 미은 씨는 자신의 신세 한탄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마냥 밝고 긍정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깝게 지내보니 힘든 일이 참 많고 가슴에 한을 지니고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언니, 저는 전 남편 때문에 인생을 망쳤어요. 그 인간 완전 한량이었거든요. 맨날 집구석에서 그림 그림답시고 폰만 잡고 생활비 하나 안 벌어왔다니까요. 결혼 생활 내내 제가 식당 나가서 일하면서 돈 벌었잖아요. 결혼 전만 해도 참 멋있고 근사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낭만적이고. 그래서 사랑 하나 믿고 결혼했는데 그런 남자랑 결혼하니까 죽어라 이래도 남는 거라고 구질구질한 생활뿐인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도 뭐 제대로 해준 것도 없고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까 남자는 역시 능력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걸 20대 결혼할 때 알았어야 했는데 나는 내가 20대로 돌아가면 정신 차리라고 꿀밤이라도 때려주고 싶다니까요. 남자는 무조건 돈 잘 버는 사람이 짱이야. 절대 저런 한량 같은 사람이랑은 결혼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서요. 미은 씨가 한숨을 폭폭 내쉬며 하소연할 때면 저도 모르게 측은지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옷도 화려하게 입고 잘 꾸미고 다녀서 세상 해맑고 긍정적인 사람 같은데 속은 정반대였으니까요. 그래서 종종 문화센터 밖에서도 만나면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며 언니 노릇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미은 씨도 저를 친언니처럼 따르며 살갑게 굴었고요. 그렇게 가깝게 지내다가 언젠간 자연스레 저희 집도 초대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집에 온 미은 씨는 놀라더라고요. 어머, 같은 아파트라고 해도 우리 집이랑은 천지 차이네. 우리 집은 코딱지만 해서 숨이 턱턱 막히는데 언니는 참 좋은 집 사네요. 미은 씨는 거실 한편에 놓인 제 골프 가방을 쓰다듬으며 부러움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언니 골프도 해요? 나도 골프 한번 배워보는 게 소원인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빠서 꿈도 못 꾸죠 뭐. 언닌 좋겠다. 우아하게 문화센터에서 강사하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차도 외제차에 옷도 다 백화점 브랜드만 입고 부럽다 부러워. 저는 쑥스러워 손사래를 쳤지만 솔직히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동경의 대상이 된다는 건 묘한 우월감을 주기도 하니까요. 심지어 미은 씨는 저에게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언니가 제 롤모델이에요. 나도 언니처럼 살고 싶어요. 내가 가만 보니까 운 중에 제일 좋은 운은 역시 남편 운이야. 언니 봐요. 돈 잘 버는 남편 잘 만나서 돈 걱정 없이 자식 농사도 대박나고. 언니는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봐. 나 같은 년은 그냥 고생만 하다 죽는 거지 뭐. 라는 겁니다. 갈수록 조금씩 과해져가는 언행에 조금 불편할 때도 있었지만 속에 쌓인 게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좋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미은 씨가 저에 대해서 묻는 것들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특히 저희 남편의 경제력에 대한 호기심이 크더라고요. 언니, 근데 이 정도 평수에 관리비며 생활비며 게다가 아들 둘 대학 등록금까지 하려면 돈이 장난 아니게 들 텐데 형부가 돈을 엄청 잘 버나 봐요. 그냥 뭐 한 회사 오래 다녀서 기장 달고 하니까 굶지는 않고 살지. 제가 겸손을 떤다고 생각했는지 미은 씨는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에이, 겸손하시기는.
중견기업 기장이면 현장직에선 임원급이라던데 연봉 꽤 되죠? 솔직히 말해봐요. 얼마 정도 돼요? 한 1억은 되나? 그녀의 반짝이는 눈빛에 저도 모르게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뭐 대략 그 정도는 되지. 상여금이랑 이것저것 합치면. 그 순간 미은 씨의 눈동자가 탐욕스럽게 커지는 걸 얼핏 봤습니다. 어머나, 1억이요? 소위 말하는 억대 연봉이네. 언닌 진짜 돈 걱정 없겠다. 언니가 왜 우아하게 사는지 이제 알겠네요. 아휴, 난 언제 그렇게 살아보나. 차라리 다시 태어나는 게 빠른가? 그녀는 한참 동안이나 허공을 응시하며 이럭하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연봉 1억 남편을 둔 우아한 사모님일지 몰라도 실상은 삼시세끼 밥 차려 바쳐야 하는 무수리 신세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걸 남한테 미주알 고주알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 인간이 과거에 룸살롱 마담이랑 바람나서 제 속을 숫덩이로 만들었던 일까지도 굳이 시시콜콜 떠벌려서 제 얼굴에 침을 뱉고 싶지는 않았죠. 그래서 미은 씨가 그런 말을 할 때면 그냥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짓거나 다른 얘기로 돌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미은 씨는 노골적으로 제 남편에 대해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부는 성격도 좋으시죠? 그렇게 돈 잘 버는데 가정적이까지 하면 진짜 사기 캐릭터인데. 혹시 형부 회사에 돈 많은 돌싱 없어요? 저 나이 많은 거 상관없어요. 그냥 돈만 많으면 돼요. 저도 언니처럼 좀 편하게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그저 농담인 줄 알고 알아볼게 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가끔은 너무 집요해 좀 곤란하거나 불편할 때도 있었지만 그냥 좋게 좋게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미은 씨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미은 씨가 졸라서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였어요. 언니, 나 화장실 좀 급해서. 근데 내 폰으로 가게에서 급한 연락 올 때가 있는데 전화 오면 좀 받아줘요. 화장실 갔다고 해주고. 저는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미은 씨가 화장실로 뛰어 들어간 사이 식탁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전화인가 싶어서 봤더니 카톡 알림이더라고요. 저는 무심코 화면을 보게 되었는데 방금 전까지 친구와 나누던 대화창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나 그 언니 집 놀러 가. 이 집이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 결국 이 언니가 누리는 여유도 다 지 남편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남편 등골 빼먹고 사는 주제에 우아한 사모님 행세하는 거 보면 꼴같찮다니까.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 앞에서는 언니 하며 간이라도 빼줄 듯 굴더니 뒤에서는 저를 남편 등골 빼먹는 여자 취급하며 지인들에게 씹어대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일단은 모른 척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미은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언니, 이 커피 너무 맛있어요. 언니는 어쩜 커피도 맛있게 내려요? 하며 눈웃음을 치더군요. 그 가식적인 얼굴을 보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미은 씨의 이중적인 속마음을 알게 되고 좀 속상했던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문화센터에서 수강생으로 만났다가 친해진 동생이 있거든. 미은이라고. 그래. 당신도 그때 우리 집에서 있던 거 봤잖아. 인사도 하고. 기억나지? 내가 그런 걸 시시콜콜 어떻게 다 기억해. 하면서 괜히 볼멘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흘겨보며 말을 이어갔죠. 근데 좋게 봤는데 가만 보니 앞뒤가 좀 다른 것 같아. 뒤에서 내 욕을 하는 것 같더라고. 보통의 남편이라면 그런 여자 만나지 말라고 했겠죠. 그런데 제 남편 반응이 묘한 겁니다. 친한 친구한테는 그럴 수도 있지. 당신은 아예 그런 소리 안 하고 살아?
아니잖아. 지금도 봐. 나한테 그 최미은인가 뭔가 하는 여자 뒷담하고 있잖아. 그 말에 저도 확 무안해지더라고요. 아니, 이런 건 뒷담이 아니라. 다 똑같은 것들끼리 무슨. 뭐라고? 아우, 시끄러. 밥이나 차려. 남편의 행동에 저는 가뜩이나 없는 정이 더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쨌든 남편의 반응과 별도로 저는 그 후로 미은 씨를 조금씩 멀리했습니다. 연락이 와도 적당히 핑계를 대며 피하는 식으로요. 제 앞에선 언니 하면서 뒤에선 그런 뒷담하고 욕하는 걸 알았는데 마냥 친하게 지내긴 어려웠죠. 어느 순간 최미은도 눈치를 챘는지 더 이상은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은 씨에게서 다급한 문자가 온 겁니다. 언니, 나 자빠져가지고 몸이 너무 아파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당장 다쳐서 아프다는데 모른 척할 수가 없었죠.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도 않더라고요. 심각한 상황인가 싶어서 저는 만사 제쳐두고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도 알려줬기에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낯익은 신발이 보이는 겁니다. 다름 아닌 제 남편의 신발이었던 거죠. 이게 여기 왜 있지? 어안이 벙벙하면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신발을 신은 채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방 안에서는 제 남편 오세중이 팬티 차림으로 침대 한가운데 뻗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으니까요. 그 모습은 마치 제 집 안방인 양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코까지 골며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질렀죠. 야! 제가 소리를 지르자 그제야 남편은 감전된 사람처럼 펄쩍 뛰며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안방에 딸린 욕실 문이 달칵 열리더니 샤워 가운 하나만 걸친 최미은이 나오는 겁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니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여길 어떻게... 남편은 사색이 되어 허둥지둥 바지를 입느라 난리였습니다. 그 꼴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천박해 보이던지 구역질까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최미은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놀란 척 입을 틀어막았지만 그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발연기였습니다. 자기가 아프다고 불러놓고 놀라는 게 말이 되나요? 어머, 언니, 연락도 없이 웬일이에요? 세상에, 이를 어째... 언니가 볼 줄은 몰랐는데. 진짜 그 꼬라지를 보는데 지랄하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최미은은 말과 달리 봤지 이제 이 남자는 내 거야 라고 말하는 듯 승리감으로 눈까지 번들거리고 있었죠. 그 꼴을 보니 알겠더라고요. 일부러 저를 이 시간 이 장소로 불러들여 제 남편과 뒹구는 꼴을 보여주려 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뻔하죠. 제 남편이 돈 잘 번다고 하니 뺏고 싶어진 겁니다. 너 아프다며 죽을 것 같다더니 남의 남편이랑 뒹구니까 살만하니? 이게 네가 말한 부업이야? 제가 부들부들 떨며 묻자 최미은은 가증스럽게도 미안한 척하며 눈물까지 훌쩍이더라고요. 저는 폰을 들어 둘이서 그러고 있는 거 촬영도 다 했습니다. 진짜 이 더러운 것들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폰을 들이대자 그제 얼굴 가리고 찍지 말라며 연병을 떨었죠. 저는 그걸로도 분이 안 풀려 식탁에 보이던 물병을 갖고 와 두 연놈들에게 끼얹어 버렸습니다. 최미은도 소리를 지르고 남편 놈도 미쳤냐고 고함을 지르고 난리였죠. 야, 이 더러운 것들아! 내가 니들 가만둘 줄 알아?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니들 눈에선 피눈물 나는 거야. 알아? 저는 물병을 바닥에 집어던진 후 그 난장판을 뒤로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저런 인간들을 믿고 내 속을 다 보여주고 밥까지 사 먹였다니. 하지만 슬픔은 잠시였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제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그 자리엔 차가운 도끼만이 남았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집으로 쫓아와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당신이 오해한 거다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가 먼저 이혼은 절대 못한다며 버티는 겁니다. 잘못한 주제에 반성의 기미는 눈꼽만치도 안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랑 이혼은 절대 안 하겠다는 남편놈과 달리 그 후로 최미은은 작정한 듯 저에게 카톡 테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주고받은 낯뜨거운 대화 내용을 모조리 저에게 보내기 시작한 거죠. 남편이 저를 그냥 가정부라 생각한다. 여자도 아니다. 매력도 없고 그냥 애엄마니까 참고 산다. 미은이 네가 참 매력적이고 자꾸만 생각난다. 사실 내 스타일은 미은이 너다. 등등 저를 험담한 내용에 둘이서 좋아 죽네 어쩌네 하는 내용까지 다 있더라고요. 제가 상간소송을 하겠다고 경고해도 최미은의 짓은 멈추지 않았죠. 어떻게든 제 남편을 뺏으려는 작정이었습니다. 반성 없이 뻗대는 남편놈에 이혼해달라고 사람 닥달에 대는 최미은. 그 사이에서 저는 완전히 질렸습니다. 이 더러운 인간들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에 대한 정은 이미 진지게 떨어졌고 그냥 저냥 살았는데 그 사건으로 이제는 혐오감까지 남은 겁니다. 처음엔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냐 절대 안 해준다는 생각이었지만 나중에는 지긋지긋하고 질려서 오냐 바퀴벌레 같은 것들아 니들끼리 살아봐라 이렇게 마음이 바뀐 거죠. 최미은이 시도 때도 없이 너랑 최미은이랑 연병던 카톡 보내고 이혼해달라 색 난린데 나도 진짜 지겨워서 못 해먹겠다. 그냥 이혼해 줄 테니까 저 여자한테 가.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 내놓고 그냥 그년한테 가라고. 제발 내 인생에서 영원히 꺼져. 남편은 자기는 저랑 이혼할 생각 없다고 최미은하고 결혼까지 할 생각은 없다며 버티는 겁니다. 최미은에게 제 험담을 그렇게까지 한 인간이 저렇게 나오니까 기가 막혔죠. 저는 네가 이혼 안 해도 이젠 내가 할 거라고 이혼 소송할 거라고 회사에도 알릴 거라고 난리치니 그제야 이혼 자체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저는 소송으로 하려고 했는데 남편놈이 위자료를 주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자더군요. 제시한 금액이 나쁘지 않아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역시도 저한테 증거가 차고 넘치다 보니까 굳이 소송해봤자 자기한테 유리할 게 없다는 걸 알았겠죠. 그렇게 저는 위자료와 제 몫의 재산 분할을 최대한 챙겨 이혼했습니다. 최미은은 제 남편을 차지했다며 드디어 연봉 1억 남편을 차지했다면서 쾌재를 불렀겠죠. 남편의 퇴직금도 다 지 몫이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사 세옹지 말하더니 정말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혼하고 불과 반년 후 큰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 말이에요. 회사에서 잘렸대요. 그냥 잘린 게 아니라 고소까지 당했대요. 뭐라고? 기가 막힌 소식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전 남편 5세 중 그 인간은 20년간 한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가 성실하고 열심히 회사를 위해 헌신하는 줄 알았겠지만 한편으론 아주 대범하고 치졸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고 남는 고가의 원재료들을 처리하는 척하면서 뒤로 빼돌려 팔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그걸 팔아서 생기는 수익금은 회사로 환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다 챙긴 겁니다. 장부 조작까지 하면서요. 그것도 1, 2년 해먹은 게 아니라 무려 10년 넘게 해먹은 거죠. 무려 10년 넘는 세월 동안 야금야금 회사의 자산을 제 주머니 쌈짓돈처럼 챙겨왔으니 그 금액이 얼마나 많았겠나요. 그동안은 현장 책임자라는 권력으로 부하 직원들의 입을 막고 장부를 조작해 완전 범죄를 했던 모양이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새로 부임한 공장장이 재고조사를 깐깐하게 진행하면서 비리의 꼬리가 잡혔고 감사팀이 들이닥쳐 탈탈 털어보니 그동안 횡령한 액수가 다 나온 거죠. 그 일로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순히 해고로 끝낼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회사는 오세중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빼돌린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최미은이 침을 흘리며 탐내던 연봉과 그 두둑한 퇴직금? 당연히 구경도 못하게 됐을 겁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가압류 걸어버렸으니까요. 연봉 1억 능력남이었던 제 남편은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잘린 빈털터리 빚쟁이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나중에 건너들으니 그걸 알게 된 최미은의 반응이 아주 가관이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거품을 물고 뒤로 나자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남의 남편 뺏어서 호의호식하고 살려나 기대했겠지만 돈은커녕 그 삼식이 뒷바라지만 주구장창 하게 생겼습니다. 그 일로 그 둘이 얼마나 떠들썩하게 싸웠는지 한밤중에 아파트로 경찰까지 왔다니까요. 그 얘기를 들은 저는 최미은의 팔자가 지독하구나 싶더군요. 전 남편도 무능력해서 이혼했다더니 이번에는 남의 남편 뺏어가면서 겨우 재혼했는데 재혼한 놈도 도둑놈의 빚쟁이니까요. 한마디로 제 남편 놈은 되팔지도 못하는 산업 폐기물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그 꼬라지가 얼마나 우습고 한심한가요. 서로 저주를 퍼부으며 이혼 한 해 만에 하고 산다는데 힘들게 재혼까지 했는데 무슨 이혼인가요? 그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둘이서 손잡고 100년 해로하며 살아야죠. 저는 그 얘기 전에 듣고 결국 최미은의 그 팔자도 지가 만든 거구나 싶더라고요. 남 부러워하고 시세마다 못해 남편까지 뺐더니 결국 돌고 돌아 그 삼식이 밥이나 차려주고 뒷바라지만 하게 생긴 겁니다. 그 꼬라지가 참 볼만했죠. 저는 이제 더 이상 아침 6시부터 일어나 쌀을 씻고 국을 끓이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저를 옥죄어왔던 삼식이 남편의 밥상 수발에서 해방된 것이 이렇게나 행복할 줄은 몰랐습니다. 늦음하기 일어나 향긋한 커피 한 잔에 토스트를 구워 먹으며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아침, 너무 여유롭고 좋네요. 제가 버는 돈 그리고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받은 돈은 앞으로는 오직 저를 위해서만 쓰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그 이혼을 해주지 않고 버텼다면, 억울하다며 이혼 없이 붙잡고 늘어졌다면 아마 시달리고 있는 건 최미은이 아니라 저였을 것 같습니다. 제 남편을 탐내어 훔쳐간 최미은이 역설적으로 저를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준 셈이 되었습니다. 생각할수록 기막히고 통쾌한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싶네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반드시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말 역시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쓰레기 같은 인연은 훌훌 털어버리고 제 곁에 남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남은 생을 축제처럼 즐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는 늘 평온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날은 제가 3박 4일간의 워크숍을 마치고 예정보다 조금 일찍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워크숍 기간 내내 아내는 매일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었죠. 여보, 언제 와? 몇 시쯤 도착해? 아내는 제가 보고 싶다며 언제 오느냐고 몇 번이나 확인하더군요. 저희는 한창 깨볶는 신혼이었기에 그저 아내가 저를 너무 기다린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기도 했죠. 밤 9시는 되어야 집에 도착한다고 말해뒀지만 생각보다 워크숍 일정이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생각한 시간보다 3, 4시간 정도는 일찍 왔죠. 일찍 온 김에 아내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동네에 도착한 저는 아내가 평소 좋아하던 디저트 가게에 들러 케이크를 샀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아내가 얼마나 놀랄까 설레는 마음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이 묘하게 조용하더라고요. 잠깐 나갔나 싶은 찰나 안방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화를 하는 건가 싶어 귀를 기울였는데 놀랍게도 두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한 명은 제 아내 수정이었고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아내의 절친인 은경 씨였죠.
은경 씨는 평소에 저희 집에 한 번씩 놀러 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와 있네 생각하며 문을 열려던 저는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들고 있던 케이크 상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살면서 그토록 충격적인 대화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기가 막힌 그날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털어놓으려 합니다. 제 아내 한수정은 제가 다니는 회사의 주요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기술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는 저는 업무 특성상 수정 씨네 회사에 드나들 일이 잦았죠. 기계 부품 납품건으로 그 회사에 갈 때마다 담당자였던 수정 씨와 마주쳐야 했습니다. 수정 씨는 화려하진 않지만 단아한 외모를 지녔고 차분하고 일처리가 깔끔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죠. 서글서글 싹싹한 것 같으면서도 한켠으론 묘하게 사람에게 벽을 치는 듯한 차가운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 회식 자리도 잘 참여를 안 하고 바로 퇴근하는 칼퇴 요정이기도 했고요. 그런 도도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에 저는 오히려 더 끌렸던 것 같고 호감도 느낀 것 같습니다. 업무적으로 자주 부딪히며 미운정, 고운정이 들 때쯤 제 마음속에선 어느새 수정 씨에 대한 마음도 커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맘 먹고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 수정 대리님, 이건 사적인 질문이긴 한데 혹시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식사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제 딴에는 정말 용기 내서 한 말인데 수정 씨의 거절은 단호하다 못해 매몰찼습니다. 아, 죄송해요, 준호 씨. 저는 딱히 지금 누군가 생각이 없어요. 아, 혹시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그런 건 아니지만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런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요.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죄송해요. 수정 씨에게 거절당했지만 수정 씨에 대한 제 마음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워낙 조심성 많은 성격 탓일 거다, 신중해서 그런 거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의 거절에도 굴하지 않고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좋은 동료로 지내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시면 그때 가볍게 밥 한 끼 해요. 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대신 거래처에 갈 때마다 그녀가 좋아하는 라떼를 챙겨가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수정 씨의 회사 앞으로 데리러 가서 수정 씨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등 키다리 아저씨를 자처하며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수정 씨도 처음엔 좀 불편해했지만 나중엔 그냥 편한 친구 사이로 잘 지냈죠. 사적으로 연락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수정 씨네 아버지 부고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회사 대표로 누군가 한 명 장례식장에 가야 한다기에 당연히 제가 간다고 했죠. 갑작스러운 부친상에 얼마나 힘들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소식을 듣자마자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상복을 입고 넋이 나간 듯 앉아있는 수정 씨를 보니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수정 씨에게도 인사를 하고 수정 씨네 어머니에게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차까지 쓰면서 빈소를 지켰습니다. 수정 씨가 여러 번 그냥 가라고 했지만 제가 그냥 있고 싶어서 있는 거니 부담 갖지 말라고 했죠. 넥타이를 풀고 팔을 걷어붙인 채 음식도 나르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제가 나섰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수정 씨의 어머니가 유독 눈여겨보셨던 것 같아요.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든든하게 딸의 곁을 지키는 제가 믿음직스러워 보이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는 저뿐만 아니라 은경이라는 수정 씨의 절친도 와 있었습니다. 은경 씨는 수정 씨의 오래된 절친이라던데 그래서인지 거의 가족처럼 헌신적으로 굴었습니다.
그녀는 수정 씨 옆에 딱 붙어서 수정 씨와 같이 껴안고 통곡을 하고 있는 내내 수정 씨 곁을 지키더라고요. 당시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참 멋진 우정이다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발인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 수정 씨의 어머니가 제 두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아닙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셨을 텐데 마음 잘 추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님을 위로해드렸죠. 아버지의 장례를 계기로 수정 씨 역시 저에게 큰 의지를 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에는 저를 좋게 보신 어머님의 권유도 있었던 모양이고요. 결국 굳게 닫혀있던 수정 씨는 마음의 문이 열렸죠. 그렇게 저희는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인 은경 씨와도 격이 없이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은경 씨는 성격도 쿨하고 유머러스해서 같이 있거나 대화를 하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나이도 셋이서 비슷했기에 금방 친해졌고 영화도 보고 맛집도 다니며 잘 어울렸습니다. 수정 씨랑 둘이서 데이트하는 것도 좋지만 은경 씨와 같이 다니는 것도 나름 재밌더라고요. 이제 은경 씨는 수정 씨의 친구면서도 제 친구기도 했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1년 반 정도 잘 만나오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저보다 오히려 수정 씨가 먼저 하자고 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수정 씨가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으면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수정 씨와 결혼할 마음이 당연히 있었기에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서둘러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혼식 할 때 은경 씨는 꽃시장에 가서 사온 꽃으로 부케를 만들어 선물해 줄 정도로 저희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한 후에도 우리 세 사람은 자주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조짐이 보인 건 어느 비 오는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은경 씨가 집에 놀러 오기로 한 날이었죠. 보통은 만나도 밖에서 만나고 헤어지는데 그날은 제가 집으로 초대를 했고 음식과 함께 술을 좀 많이 마셨습니다. 은경 씨는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가면 된다고 했는데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자정이 훌쩍 넘었더군요. 은경 씨가 이제 그만 가보겠다며 일어섰는데 창밖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사이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택시가 잡힐 것 같지도 않고 설령 잡혀도 좀 위험하겠더라고요. 비 오는 것 좀 봐. 택시도 안 잡히겠는데? 그렇다고 저도 술을 마셨는데 운전해서 데려다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은경 씨는 괜찮다고 했지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은경 씨, 그냥 자고 가요. 에이, 그래도 어떻게 신혼집에서 자요? 민폐죠. 민폐는 무슨, 우리가 남이에요? 수정이랑 둘이서 편하게 안방 침대 쓰세요. 저는 작은 방 가서 자면 됩니다. 아내 역시도 은경 씨를 말렸죠. 그래, 은경아. 오늘 그냥 자고 가. 아휴, 미안하네요, 준호 씨한테. 저는 괜찮다고 하며 이불 베개를 챙겨 들고 작은 방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작은 방 바닥에 요를 깔고 잠을 청했습니다. 빗소리가 워낙 거세게 들려 깊은 잠에 들지는 못하고 선잠을 자고 있었죠. 그런데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끼익 하고 미세하게 방문 경첩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선잠에 빠져있던 저는 그 소리에 설핏 눈이 뜨여졌죠. 그런데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인가 했는데 놀랍게도 은경 씨였습니다. 준호 씨, 자요? 잠이 확 달아나더라고요. 숨소리가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반사적으로 몸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안 자는데 이 방에 은경 씨가 왜... 엄청 당혹스럽더라고요.
제가 몸을 확 일으키자 어둠 속에서 은경 씨 역시 소스라치게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뒷걸음질을 치며 당황한 기색으로 말하더라고요. 어머 미안해요. 수정이랑 저랑 술 한 잔 더 할까 했는데 혹시 준호 씨도 생각 있나 해서 죄송해요. 계속 자세요. 은경 씨는 횡설수설하더니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잠은 당연히 달아났고요. 뭐지? 방금 그 상황은? 그 생각밖에 나지 않았죠. 은경 씨는 제 아내랑 한 잔 더 하려고 저를 부르려고 들어왔다는데 거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조용했습니다. 안방도 조용하고요. 다시 방으로 돌아왔는데 찜찜하더라고요. 그리고 술 마시려고 부르는 거면 제 아내가 와도 되잖아요. 왜 은경 씨가 굳이 제 방에 들어온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친구의 남편이 자는 방에 그것도 새벽에 몰래 들어온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식사 자리의 공기는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제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고요. 저도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어젯밤 일이 생각나 은경 씨를 똑바로 쳐다보기 힘들더군요. 그런데 은경 씨는 간밤의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듯 평소처럼 멀끔한 얼굴로 웃으며 아내와 수다를 떨었습니다. 너네 집 너무 편하다. 간밤에 푹 잤어. 한 번씩 자고 가도 되나? 준호 씨가 너무 싫어하려나? 신혼생활 방해한다고. 그 뻔뻔함 혹은 태연함에 저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일이 드문드문 생각났지만 그냥 실수였겠거니 했습니다. 아내한테 말을 할까 하다가도 별일 아닌데 괜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은경 씨는 제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잖아요. 괜히 안 좋은 감정을 일으키고 싶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의 일은 그냥 묻어두기로 했던 거죠. 그런데 그 후로 은경 씨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끈적하다고 해야 할까요? 수정이는 결혼 잘해서 좋겠다. 나도 준호 씨 같은 남자 있으면 바로 결혼할 텐데. 자꾸만 저런 소리를 농담 삼아 하는데 수정이는 웃었지만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혹시 나한테 무슨 흑심이라도 있는 걸까? 그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사실 아내와 연애를 할 때 세 명이서 친하게 지내긴 했지만 저희 커플 사이에 은경 씨가 낀 거기 때문에 은경 씨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은경 씨에게 제 친구를 소개해 준다고 했고 실제로 한 명 소개를 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은경 씨가 저희랑 있을 땐 재밌고 활발한데 막상 제 친구랑 소개팅을 하니 떨떠름한 표정으로 말도 단답으로 하다가 일어났대요. 엄청 냉랭했다고. 제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나 싶긴 했는데 어쨌든 은경 씨는 딱히 남자친구도 안 사귀는 것 같고 관심이 없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신 저희 데이트할 때는 자꾸 끼는 거예요. 그런 게 혹시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가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내를 사랑했고 괜한 일로 아내가 오해하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아내에게 넌지시 말을 꺼냈죠. 저기 수정아, 은경 씨 말이야. 은경이가 왜? 결혼할 생각은 없대? 갑자기 왜? 아니, 뭐 우리 나이가 이제 막 적은 나이도 아니고. 혹시 은경이랑 같이 어울리는 거 불편해서 그래? 그렇다기보다 은경 씨가 결혼 생각이 있거나 하면 주변에 소개도 해주고 싶고 그런데 딱히 그런 생각이 안 보여서 무슨 이유가 있나 해서. 글쎄, 마음에 드는 사람을 못 만났나 보지 뭐. 그래?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데? 오랜 친구였으니까 그 전에 은경 씨가 어떤 남자들 만나왔는지 알 거 아니야. 제 말에 아내는 잠깐 생각하더라고요. 그냥 다정다감하고 그런 사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아, 그래?
아내는 그렇게 오랫동안 은경 씨랑 친구였다고 하면서 잘 모르겠다고 웃고 넘기더라고요. 아내한테 은경 씨가 이상하다고 넌지시 말할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톡 까놓고 은경 씨와 제가 무슨 사이인 것도 아니고 은경 씨가 저한테 무슨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괜히 서로 오해 생기고 기분만 상하게 될 것 같아서였죠. 그러다 그 후 그 일이 터졌습니다. 문제의 3박 4일 먼 지역에서 워크숍이 잡혔습니다. 워크숍 기간 내내 아내는 평소보다 훨씬 더 자주 더 집요하게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밥은 먹었어? 술은 많이 안 마셨지? 돌아올 때 정확히 언제쯤 와? 마지막 날도 일정이 있어서 집에 도착하면 밤 9시 넘을 것 같은데. 아, 그래? 그 전에 좀 일찍은 못 오지? 그건 힘들 것 같은데. 왜? 아니야. 그냥 빨리 보고 싶어서 그렇지. 알았어. 최대한 빨리 가보도록 할게. 그렇게 기분 좋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의 그 꼼꼼한 확인이 저를 빨리 보고 싶은 사랑의 표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의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원래 있던 일정이 오전으로 당겨지면서 예상보다 훨씬 일찍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빨리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아내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평소 좋아하던 디저트 가게에 들러 케이크를 샀습니다. 집 근처에서 시계를 보니 오후 5시더라고요. 원래 도착 시간보다 4시간이나 이른 시간이었죠. 지금 들어가면 수정이가 얼마나 놀랄까 설레는 마음으로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집안이 조용하더라고요. 거실에도 아내가 안 보이고요. 어디 마트라도 갔나 생각하면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는데 안방 쪽에서 웅성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아내가 통화를 하고 있나 싶어서 귀를 기울이니 두 사람의 육성이었습니다. 목소리 중 한 명은 제 아내였고 다른 한 명은 은경 씨 목소리였죠. 은경 씨가 이 시간에 왜 왔지? 생각하며 안방문을 열려는데 두 사람의 대화 소리에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수정아, 너네 남편 진짜 9시에 오는 거 맞지? 몇 번이나 확인했어. 빨라봤자 9시래. 걱정 마. 천천히 있다가. 그래야겠다. 오늘따라 헤어지기 싫어. 나도 그래. 자기야, 이리 와봐. 자기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구끼리 장난으로 부르는 호칭이라기엔 목소리에 묻어나는 애정이 너무나 가득했거든요. 이게 뭔가 싶어서 심장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어지는 은경 씨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너 혹시 남편한테 진짜 마음 생긴 건 아니지? 같이 살다 보면 정든다잖아. 또 워낙 준호 씨가 너한테 잘하기도 하고. 만약 그렇다면 나는 깨끗하게 양보해 줄 수 있어. 네 행복이 우선이니까. 그러자 아내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나는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그 사람이랑은 엄마 때문에 결혼한 거야.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나를 너무 걱정하시니까 효도하는 셈 치고 또 남들 눈도 있고 해서 결혼한 거 네가 더 잘 알잖아. 그래, 어머님 마음도 이해는 가. 내 몸이 그 사람 옆에 있어도 내 마음은 너뿐이야, 은경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연인 사이였던 겁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에 들고 있던 케이크 상자를 떨어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내가 사랑했던 아내가 나를 그저 위장결혼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니. 친구라고 했으면서 철저하게 나를 속이고 있었다니. 안방 안에서는 제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채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저번에 비 오던 날 너네 집에서 나 자고 갔잖아.
맞아. 그때 참 좋았는데. 준호 씨가 우리 같이 자라고 비켜줘서 한 방에 있었잖아. 그때 너무 좋더라. 한 집에 한 침대에 그러고 있다는 게. 게다가 옆방에 네 남편이 있다는 게 묘하게 스릴도 있고. 맞아. 그렇게 껴안고 있으니까 참 좋았지. 그때 생각난다. 네가 혹시 우리 신랑 안 잘까봐 감시하러 갔었잖아. 맞아. 자는 줄 알았는데 안 자고 깨서 누구세요 하는데 깜놀했잖아.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 그날 그냥 얌전히 잤잖아.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비 오는 날 새벽 은경 씨가 제 방에 들어와 자요? 라고 물었던 건 저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내와 스킨십을 하고 싶어서 제가 잠들었는지 확인하러 온 감시였던 겁니다. 제가 깊이 잠들어야 둘이서 안방에서 마음 놓고 뒹굴 수 있었으니까요. 장례식장에서 은경 씨가 상주처럼 울며 보여준 그 헌신적인 행동들도 친구의 우정이 아니라 연인을 향한 사랑이었던 거고, 은경 씨가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도 만나지 않았던 건 제 아내가 바로 애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둘의 사랑 노름에 완벽하게 이용당한 꼭두각시였던 거죠.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안방 문 손잡이를 거칠게 돌려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제 고함에 침대의 풍경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속옷만 입고 서로 안고 있던 아내와 박은경이 비명을 질렀죠. 준호 씨? 여보! 두 사람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박은경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고 있더라고요.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보로 만들어? 내가 니들 사랑 노름에 이용당한 허수아비였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저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내와 박은경은 허겁지겁 옷을 껴입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다 꺼져버려! 진짜 눈앞에 있는 그 꼴을 보는 게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사리가 느껴졌습니다. 그대로 있다가 무슨 일 날지도 몰라서 다 꺼져버리라고 외쳤죠. 그렇게 두 사람은 허겁지겁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길로 주저앉아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올 수 없었겠죠. 저도 아내, 아니 한수정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고요. 그렇게 바로 위자료 소송과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장모님은 충격의 뒤로 넘어가셨고 병원에 실려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한수정과 박은경이 장모님을 찾아갔는데 둘 다 꼴보기 싫다고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전화해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실망시키기 싫어서 평범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었어. 당신한테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더 끔찍했습니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멀쩡한 제 인생을 기만하고 이용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죠. 저는 아내와 상간녀인 은경 씨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해 받아냈습니다. 지들이 잘못한 건 아는지 순순히 위자료를 토해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문이 다 퍼져 아내는 그 회사도 거의 잘리다시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고 아내도 군말 없이 바로 이혼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토록 사랑스러웠던 아내지만 이제는 꼴도 보기 싫더군요. 그렇게 법적으로는 정리가 되었지만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트라우마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처가 크고요. 너무 기막힌 일이라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일일수록 오히려 털어내고 또 털어내야 그 상처가 조금씩 낫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써보게 되었네요. 아직은 너무 힘들고 배신감에 사무치지만 언젠간 이 아픔도 무뎌지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고요.
자신의 비밀을 숨기기 위한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제 인생에 또 나타날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언젠가 제 마음속 상처도 희미해지길 바라고요. 저의 기막히고도 기구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